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이런 거예요. 26대 해군 참모총장을 애편한 뒤 곧바로 한국국방과학연구원 ADD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동시에 본인이 겸직 허가서를 내면서 법무부 율촌에 들어가서 고액 자문료를 받았고 거기에 방산업체 들어가서도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이란 의혹이에요. 우선 돈 받은 부분에 있어서 물론 문제는 될 수 있죠. 아무리 퇴직 후라고는 하지만. 근데 그 송 장관이 그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명박 때부터 MB 때부터 자기 갖고 있는 친인척을 비롯한 모든 계좌를 탈탈 다 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털어냈어서 만일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금액의 수뢰라든지 불법적인 자금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히 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명박근혜가 무엇이든지 찾아냈다면 그냥 놔뒀겠어요?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비리는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정관예우 비슷한 것처럼 자문료 같은 걸 받았다는 건데요. 이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송영무란 사람이 특히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문료를 그렇게 많이 받았냐가 아니라 그쪽 업계의 관행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국방부 장관 되는데 하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김상조 위원장처럼 스스로 자기 월급을 깎거나 강연료를 깎아가지고 했어야 되는 건가, 이분도? 근데 그거는 김상조 입장은 좀 다른 게 이분은 원래 재벌 개혁을 위한 시민단체 같은 데서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송영무 이분은 지금 군 개혁이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되겠다고 퇴임 이후에 뭐 어떤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렇게 퇴임하는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자문료 같은 걸 받았던 것이 이분에게 결격의 하자가 있느냐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건요.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각인을 하십시오. 천안함이 어떤 문제냐면은 지금 천안함 사건에 관련해서 7년 전에 천안함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후에 천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안함은 북소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최근에 이 논란이 벌어지고 나서야 처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죠. 천안함 사건이 북한이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당이나 기존의 기득권이 두려운 건 딱 그거예요. 천안함 문제를 다시 파헤칠 가능성이 있는 인물. 그리고 국방개혁 2020 같은 전작권 환수 업무에 관한 전문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을 했을 정도의 실무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됐을 때 지금 있는 기득권이 제일 들어온 게 뭐예요? 방산비리잖아. 이 방산비리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파헤칠 만한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은 절대로 안 된다. 차라리 비전문가를 쓰든지 민간 영역에 저기를 하더라도 좋으니까 이 사람만은 안 된다고 거품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야당이나 지금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분명히 쓸모가 큰 인재라는 게 그동안 몇 건 안 되는 그 청문회에서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인 거잖아요. 그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가 좀 너무 앞서가셨는데 천안함 얘기를 좀 그때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일각에서 자꾸 북한 하는데 사고 해역을 안다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다. 사고 해역은 조류가 무척 빠르고 수심이 25, 30m 정도로 깊지 않다. 북한 잠수함이나 잠수정이 활동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여기에 조류 방향도 동남 110도, 북서 290도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기뢰 등을 뭘 내려보내도 해당 수역에 닿기 힘든 조건이다. 물론 두동강 났다는 건 커다란 충격에 의한 것이 맞는 듯하다. 그러나 어뢰라면 소나실에서 24시간 워치하는데 어뢰 소음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분명 포착됐을 것이다. 선체를 살펴보기 전까지 북한 관련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바로 브렉리스트죠. 이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탈탈탈 털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잘 몰랐지만 그래서 이분이 국방개혁의 적임자로 지금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거죠.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역대급 문제 후보자니까 역대급이랍니다. 문제. 자진 사퇴하라고 열심히 홍보하고 다닙니다. 하여튼 저는 이 분이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수임료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역대 우리 그 장관 후보나 총리 후보로 왔던 법조계 사람들이 받아왔던 수임료 내지 비용들은 다 어떻게 지금 다 무사히 넘어갔던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싶어요, 야당에. 어?
우리가 그나마 아깝다고 생각했던 안대희 대법관 관련해서 그때 총리 지명 실패했을 때도 결국 어마어마한 수임료가 퇴임 후에 그 수임료가 문제가 돼가지고 넘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로 있었던 똑같은 규모의 장관들이나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받았던 고액 수임료 가지고 그게 결국은 낙마의 사유가 됐던 적이 있냐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금액도 적어 사실은.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요, 5개월에 16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고, 우리 송영무 후보자의 자문위원으로서 2년 6개월 동안 2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았는데 이게 월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국방장관까지 하고 해외 무기 수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브레인 역할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최저임금 받고 일해야 되나? 거기 가서?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갖다 대는 거야? 이걸 보면은 대기업의 부장급, 과장 부장급, 차장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수임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유당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살면서 한 50억 번 것 같아요. 살면서. 진짜? 네. 어, 까먹긴 했지만. 근데 그게 내 평생으로 따져보세요. 그게 많은 건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 액수를 하나 빵 터쳐놓고 와, 이 사람이 1,000만 원 가까운 수임료를 한 달에 한 건에 받았어라고 하면은 지금 최저임금 10,000원도 안 되는 사회에게 뭐라고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한국당이? 한 달에요. 공부를 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녀서 한 달에 수입으로만 500억만 원 정도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 1년이면은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직장 생활했으면 6억 번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고. 그리고 안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안대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안대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퇴했다고 그러는데 전관 예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관 예우로 뭔가 하면 이거는 관례이지만 사실상은 불법에 가까운 관례라고 좀 보는 것이고. 근데 자문하고 정관 예우하고는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초반에 지저대다가 없어진 게 이제 딸의 특혜 의혹, 이게 휴가 특혜 의혹인데 휴가를 많이 썼다는 것 자체를 특혜로 갖다 붙이는 거야. 근데 얼마나 썼냐 그랬더니 10년간 470일 썼대. 아니 처음에는 470일만 나왔었어요. 10년을 빼버린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달 반 정도 쓴 거거든. 근데 출산 휴가 애 낳고 몸이 안 좋아갔어. 그렇고 난 다음에 찔끔찔끔 보도가 나오는데 그래 그러면은 출산 휴가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한 달만 쓴 게 아니고 잠깐만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니까는 은근슬쩍 틱 던진 게 그게 있잖아 10년에 그 정도 쓴 거야 라고 슬쩍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규정대로 풀로 뽑아 먹을 수 있는 휴가를 다 쓴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 모두 그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만큼의 휴가를 쓴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걸 조작하기 위해서 마치 470일을 휴가를 썼다 근무하면서 그것도 특혜라서 무슨 군인이 휴가 온 것처럼 말이지. 근데 이제 송영무 장관 후보자는 하나 더 제기한 게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현직에 있을 때 방위산업체 주식 거래를 했다고 막 보도를 해요. 나 엄청난 돈인 줄 알았어. 450만 원 다 합쳐가지고. 비리는 이렇게 해먹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얘네들 기본이 몇십억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얘들도 하면서 450만 원이 아니라 450억 아니야? 그거 자꾸 보좌관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자기들 입장에 솔직히 말해서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게 아니 그 삼성 주식 2개도 안 되는데 2주도 안 되는데. STS 주식 14주, 삼성테크원 주식 91주, 각각 70만 원하고 380만 원의 구입. 이것을 특혜 의혹이라고 하면은 이런 걸 제기하는 사람들을 한번 반대로 한번 털어보면 어떤 모양새가 나올 거예요. 이거 보도한 게 TV조선인데요. 참네,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김상곤 후보자부터 할게요. 엄청난 범법 행위를 저지르셨더라고요. 그렇죠. 4만 원이 되는 과태료를 안 내서 4만 원씩이나. 그거를 차를 압류당하게 하는 국법에 지엄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큰 죄를 지으셨더만. 근데 그게 유일하게 사법적으로 시비 걸 수 있는 거리의 마지막이었다는 거지. 나머지는 의혹 제기의 수준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뽑아낼 수 있었던 최상의 것이 그거였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도덕적인 그다음에 뭐 준법 정신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만두라네. 지네들은 어떤 애들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곧 의원직 날아가게 생긴 애들이 친일 교육 지향하고 그쪽으로 동참해서 행동하다가 지금
사람들한테 생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놓고 4만 원 안 낸 부분을 가지고 흠결을 갖고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유시민 전 장관 청문회 꽤 오래전이죠. 10년도 넘었죠. 건강보험 2만 원 체납한 거. 근데요, 이명박이가 수백억 대의 자산 가자였잖아요. 의료보험 2만 원 냈죠. 2만 원 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그쪽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지금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런 4만 원 정도는 약간 좀 해프닝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굉장히 많죠. 근데 김상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일단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게 논문 표절이라는 거거든요. 논문 표절이 김상곤 후보자가 뭐 되게 많다 또는 뭐 김상곤 후보자의 자녀들이 대치동에서 공부했다 뭐 이런 정도가 지금 김상곤 후보자에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김상곤 후보자 쪽에 반박이랄까 해명. 교육감 선거 당시 측근을 5급 계약직 및 장학사로 특혜 처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이것은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5급 계약직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고 해명을 했고요. 2009년 당시 비서실장 이모 씨에게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고 정책 기획 관련 전문성이 있는 민간 전문가를 정책 기획 담당자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에 대해서는 사전에 특정인을 정해 채용토록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교육감 재직 당시 측근의 연봉을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채용 시 보수는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수해 책정했다면서 2009년 7월 최초 임용 시 5급 상당으로 임용해 2010년 5월 퇴직했고 9월 재임용 시 4급 상당으로 임용돼 연봉이 책정됐으며 임용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책정한 것으로 4개월 만에 연봉이 1,000만 원 이상이 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이건 다 해명이 되죠. 교육감 재직 당시 비서실장 정모 씨가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교육감 업무 추진비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활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며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 업무 추진비는 비서실장의 책임하에 결제돼서 후보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고 보고받은 기억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검찰 조사가 있었는데 김상곤 당시 교육감은 조사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뭐야? 검찰이 봤을 때도 그 사람의 개인 비리였던 거죠. 사람 관리를 잘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성이 있었다면 당시에 그 민주 진보 진영의 교육감이었는데 그냥 뒀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워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김상곤 교육감이 사실 민주 진보 진영의 당 소속은 아니지만 민주 진보 진영의 무상급식 의무급식 이슈를 주도하신 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게 단순하게 그 이슈 그 아젠다 하나만 갖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진보 교육감들의 시대를 사실 연 효시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 김상곤 그 전 교육감 관련해 갖고 트윗을 뒤져봤는데 가장 리트윗이 많은 게 딸 셋을 파라권 보냈다는 거예요. 딸 셋을 파라권 보내면서 진보고 뭐 서민이한 교육이냐라고 막 비판하는 거야. 근데 이분은 20년 동안 거기 살았어요. 직장이 강남이었단 말이야. 청담동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20년을 살았고 거기서 애들이 당연히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간 것뿐이야. 근데 그 근처에 학원이 많다는 이유로 사는 동네가 양재동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파라권으로 가기 위해서 주소를 옮겼다 또는 거기 거주했다라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투기니 뭐니 무슨 뭐 엘리트 코스를 76년부터 살았어요. 그분은 1976년 서울의 잠실에. 그래서 30년 가까이 된 청실 아파트가 살다가 이게 이제 재건축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0년 이상이 됐으니까 재건축이 당연히 들어간 거 아니야. 30년 이상을 소유하다 보니까 가격이 7억 원대에서 19억 원대로 늘었다는 거야. 30년 만에 강남의 아파트가. 그래서 투기 의혹을 목적으로 여기 들어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아니 씨발 무슨 투기를 30년을 해.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논문 표절 의혹이고요. 이제 트위터나 이런 SNS를 보면은 이제 폄하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도 없이 김상곤은 표절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 거짓말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창작물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발표한 논문을 발전시켜서 학위 논문을 완성하거나 본인의 학위 논문의 연구 성과를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은 학계에서도 중복 계절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게 첫 번째고,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연구윤리 질의응답집에 보면 학위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재출판하거나 학술지 논문을 학위 논문으로 재출판하는 것은 국내와 국외 학계에서 대부분 허용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해요. 중복 게재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논문을 2개 이상의 전문 학술지에 게재해서 2편 이상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말하는 거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논문인 것처럼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가지고 둘 다 그거를 인정받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김상곤을 왜 사람들이 반대하느냐. 경기도 교육감 재직 시에 이명박 정부의 특권 교육과 입시 유지의 경쟁 교육을 반대했고요. 학생 성장 중심의 혁신 교육을 펼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대안 모델을 마련한 사람이에요. 민주 진보 쪽의 교육의 선도자 같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재벌만큼이나 문제 있는 게 교육 사학들입니다. 돈 많은 교육 사학들이 실제로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또 그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학 비리들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나라의 적폐대할 중요한 세력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죽하면은 박근혜가 촛불을 들었잖아요. 그들 네. 위하여.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저항을 하면서 김상곤의 존재를 또 김상곤이 앞으로 펼쳐나갈 개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해야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상곤 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은 학교 전체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업적 외에도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확대했고요.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서 혁신교육의 단초를 만들었고요.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했고요. 바로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이나 기득권들이 불편한 거죠. 이런 사람이 교육부총리가 되면 이제 끝장나겠구나. 아까 우리 송 작가님도 얘기를 했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부류 또는 호남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야당들의 뿌리 중에 하나가 사학들이에요. 사학 이사장인 경우나 그쪽의 재벌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서는 이렇게 흠집 내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4만 원 채나 4만 원 아침쯤 났습니다. 논문 표절의 의혹 제기는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그리고 예. 그쪽에 있는 쓰레기들이 입에 언급할 죄목이 아니지. 명이 실무가 큰 인재라는 게 예. 그동안 몇 건 안 되는 그 청문회에서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인 거잖아요. 그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가 좀 너무 앞서가셨는데 천안함 이야기를 좀 그때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일각에서 자꾸 북한 하는데 사고 해역을 안다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다. 사고 해역은 조류가 무척 빠르고 수심이 25, 30m 정도로 깊지 않다. 북한 잠수함이나 잠수정이 활동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여기에 조류 방향도 동남 110도, 북서 290도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기뢰 등을 뭘 내려보내도 해당 수역에 닿기 힘든 조건이다. 물론 두동강 났다는 건 커다란 충격에 의한 것이 맞는 듯하다. 그러나 어뢰라면 소나실에서 24시간 워치하는데 어뢰 소음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분명 포착됐을 것이다. 선체를 살펴보기 전까지 북한 관련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바로 브렉리스트죠. 이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탈탈탈 털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잘 몰랐지만 그래서 이분이 국방개혁의 적임자로 지금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거죠.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역대 냈다면 그냥 놔뒀겠어요?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비리는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정관예우 비슷한 것처럼 자문료 같은 걸 받았다는 건데요. 이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송영무란 사람이 특히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문료를 그렇게 많이 받았냐가 아니라 그쪽 업계의 관행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국방부 장관 되는데 하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김상조 위원장처럼 스스로 자기 월급을 깎거나 강연료를 깎아가지고 했어야 되는 건가, 이분도? 근데 그거는 김상조 입장은 좀 다른 게 이분은 원래 재벌 개혁을 위한 시민 단체 같은 데서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송영무 이분은 지금 군 개혁이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되겠다고 퇴임 이후에 뭐 어떤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렇게 퇴임하는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자문료 같은 걸 받았던 것이 이분에게 결격의 하자가 있느냐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건요.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각인을 하십시오. 천안함이 어떤 문제냐면은 지금 천안함 사건에 관련해서 7년 전에 천안함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이런 거예요. 26대 해군 참모총장을 애편한 뒤 곧바로 한국국방과학연구원 ADD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동시에 본인이 겸직 허가서를 내면서 법무부는 율촌에 들어가서 고액 자문료를 받았고 거기에 방산업체 들어가서도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이라면 의혹이에요. 그냥 돈 받은 부분에 있어서 물론 문제는 될 수 있죠. 아무리 퇴직 후라고는 하지만. 근데
그 송 장관이 그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명박 때부터 MB 때부터 자기 갖고 있는 친인척을 비롯한 모든 계좌를 탈탈 다 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털어냈어서 만일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금액의 수뢰라든지 불법적인 자금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히 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명박근혜가 무엇이든지 차전급 문제 후보자니까 역대급이랍니다. 문제. 자진 사퇴하라고 열심히 홍보하고 다닙니다. 하여튼 저는 이분이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수임료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역대 우리 그 장관 후보나 총리 후보로 왔던 법조계 사람들이 받아왔던 수임료 내지 비용들은 다 어떻게 지금 다 무사히 넘어갔던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싶어요, 야당에. 어? 우리가 그나마 아깝다고 생각했던 안대희 대법관 관련해서 그때 총리 지명 실패했을 때도 결국 어마어마한 수임료가 퇴임 후에 그 수임료가 문제가 돼가지고 넘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로 있었던 똑같은 규모의 장관들이나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받았던 고액 수임료 가지고 그게 결국은 낙마의 사유가 됐던 적이 있냐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금액도 적어 사실은.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요. 5개월에 16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고 우리 송영무 그 후에 천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안함은 북소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최근에 이 논란이 벌어지고 나서 처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죠. 천안함 사건이 북한이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당이나 기존의 기득권이 두려운 건 딱 그거예요. 천안함 문제를 다시 파헤칠 가능성이 있는 인물. 그리고 국방개혁 2020 같은 전작권 환수 업무에 관한 전문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을 했을 정도의 실무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됐을 때 지금 있는 기득권이 제일 들어온 게 뭐야? 방산비리잖아. 이 방산비리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파헤칠 만한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은 절대로 안 된다. 차라리 비전문가를 쓰든지 민간 영역에 저기를 하더라도 좋으니까 이 사람만은 안 된다고 거품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야당이나 지금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분명히